명령어 소수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파트 첫 번째 절에서는 잉여성과 명령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잉여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보전달 이론에서 원래 잉여성은 전하려고 하는 정보의 유실 가능성에 대비해 중복해서 덧붙이는 내용을 말했습니다. 본래의 내용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잉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잉여성은 최대 정보라는 이념적 상태의 이론적 최대치를 감소시키려는 제한적 조건으로 간주됩니다. 본래 잉여성이란 이런 의미에서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는 것이었지만 앞선 예에서 커피라는 말에 초대연사라는 잉여성이 담겨 있었듯 들레즈 가탈에 이르게 되면 잉여성은 오히려 우선성을 획득합니다. 언어에 정보 전달 기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잉여성이 오히려 1차적이며 정보란 단지 명령어의 전달을 위한 최소 조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잉여성은 명령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들레즈 가타리는 언어에 잉여적으로 실려있는 언어 외적인 것이 명령어라고 말합니다. 내용이 어떻게 표시되든 그 뒤에 실려있는 것은 명령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문법 규칙이나 산수를 가르칠 때도 명령하고 지시하며 이는 최초의 의미작용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것이 아니며 정보로부터 결과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교사가 2 더하기 3은 5라고 가르치는 행위는 정보 전달 기능이 아니라 교사의 질문에 답하라는 명령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는 비트겐슈타인이 철학적 탐구에서 언어의 명령적 사용에 대해 말하고 있는 바와 유사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이에 대해 보고 혹은 진술로서 석판 5개와 명령의 언어로서 석판 5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묻습니다. 무엇 해주시겠어요? 라는 문장은 그가 말한 바가 질문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령의 언어로서 석판 5개를 지시의 의미로 파악하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이 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명령어는 직접적으로 명령을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언어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 언어 너머의 것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명령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음성으로 표현되지 않더라도 너머의 명령어를 이해하기, 이는 앞서 언급한 언표 행위와 연관됩니다. 저자들은 명령어의 본질적인 전달 기능이란 점에서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방사된 이후 그 자체로 그것이 야기한 행위나 변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명령어는 그것이 포함되었던 기호적인 것과 단절할 때조차도 이미 잉여적이라고 말합니다.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 저자들은 바흐친의 표현을 빌려 간접적이라고 말합니다. 언어의 자리를 차지하는 최초의 결정은 수사나 은유가 아니라 간접적인 담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사나 은유, 환유보다 앞서서 간접적 담론이 명령어로서 텍스트에 작동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 두 번째 절에서는 의미화와 주체화를 주파수와 공명이라는 잉여성의 두 가지 형식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텍스트라는 기존 언어학의 연구 대상의 외부는 잉여적인 것으로서 명령어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들레즈 가타리는 여기에서 나아가 잉여성에는 주파수와 공명 두 가지 형식이 있으며 각기 정보의 의미화에 소통의 주체화에 관련된다고 주장합니다. 헤르츠 단위로 표시되는 주파수는 전류나 전압의 진동과 같은 주기가 1초 동안 반복되는 횟수를 나타냅니다. 보통 주파수는 음의 높낮이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같은 음고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피아노와 바이올린으로 같은 높이의 음을 내는 경우에 전혀 다른 소리를 내듯이 섞여 들어가는 배음에 따라 다른 소리가 되기 때문에 다른 주파수의 소리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낮은 음으로 말하더라도 명령어가 전달된다면 그것은 화용론적 사용에서 소리의 주파수, 의미화의 주파수가 높은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파수는 소리에 새겨지는 강도입니다. 주파수가 발화하는 측에 초점이 맞춰진 형식이라면 함께 울린다는 뜻의 공명은 청자 측에 초점을 둔 형식입니다. 외부에 주어지는 힘의 진동수와 영향을 받는 진동수가 비슷해지면서 진동의 폭이 증가할 때 공명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공명이 소통의 주체와에 관련된다는 것은 주어지는 주파수에 대해 공명하며 주체가 형성된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높낮이의 발화라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올바른 표현이나 완곡 어법에서처럼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다면 전혀 다른 의미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악의 대명사인 볼드모트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볼드모트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못하고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는 자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같은 지시체라도 다른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은 다른 주파수를 통해서 전혀 다른 의미화의 영역을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또한 주인공을 비롯한 몇몇 인물들은 그를 볼드모트로 부르는데 거부감이 없는데 이는 주체화 과정과 연관됩니다. 주체화는 3절의 얼굴과 관련된 기호체제, 탈기표적 기호체제에서 다룰 내용과 연관됩니다. 여기에서는 우선 주파수와 공명이라는 것이 잉여성이라는 것의 형식으로서 종속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저자들은 지배적 의미작용에서 독립적인 의미와는 존재하지 않으며 기존의 예속화의 질서로부터 독립적인 의미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주파수는 일정한 구조 속에서 명령어를 전달하고 그에 대한 반응, 즉 공명을 끌어내려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주파수와 공명에서 더 나아가 톤과 색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톤과 결부된 주파수의 형식은 음색과 관련이 있습니다. 목소리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흥은 단순히 높낮이에 국한되지 않고 발화의 속도, 굵기, 호흡 등과 함께 전해집니다. 비슷한 음고를 가진 소리를 하더라도 다른 감흥을 느끼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라디오극의 성우들은 톤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주파수대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성우들의 연기는 그들이 보유한 톤에 따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톤이 중요한 이유는 기존의 언어학이 변치 않는 상수를 설정함으로써 과학적인 방식으로 언어를 다루려고 하는데 반해 화용론적 언어학은 랑그와 같은 고정적 상수로 환원되지 않는 8월의 차원에서 언어를 대할 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언어를 배울 때 발화를 둘러싼 상황, 특히 발화의 사용법을 톤에서 익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구조적인 상수보다 개별적 파롤이 중요합니다. 올리버 섹스의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의 9번째 사례에서 그는 두 부류의 실어증 환자들이 레이건의 연설을 본 일화를 제시합니다. 한 부류는 발화의 내용을 이해하지는 못하고 톤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 부류는 톤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어들의 결합관계만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전자의 사람들은 내용은 못 알아듣는다고 할지라도 톤을 통해 거짓말을 하는지 여부를 캐치할 수 있었고 때문에 레이건의 거짓말에 웃을 수 있었고 후자는 그 문법적 결합구조의 어설픔 때문에 레이건에 대해 반감을 지닙니다. 뿐만 아니라 다다이스트들의 공간 스위스 치리히의 카바레 볼테르에서 휴고 발이 음성시를 낭송했을 때 시는 의미 없는 소리들이었지만 그의 퍼포먼스를 접하면서 웃을 수 있었던 것은 시에 실린 무언가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때의 무언가가 기표로 표현되는 의미는 아니지만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모더니즘 시가 갖는 엄숙성, 권위에 대한 조롱의 일환으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는 사실은 부차적입니다. 앞서 소시르가 말했던 기호의 특징으로 언급했던 선형성은 톤을 통해 깨집니다. 어떤 발화를 할 때 단순히 기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들은 동시에 말해질 수 없지만 톤과 결부지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잉여적인 것을 통해 기표와 함께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욕설의 형태를 띠더라도 칭찬이 될 수 있고 일반적인 단어를 말해도 욕설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어서 또 다른 잉여성의 형식인 안면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톤이 음색과 관련되어 있다면 얼굴의 표정은 우리에게 보다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텍스트만 볼 때, 음성으로만 들을 때, 얼굴을 보며 소통할 때 우리는 각기 다른 정도로 의미를 주고받습니다. 영화의 대본을 읽을 때보다 영상으로 볼 때 더 많은 것이 전달되듯이 얼굴은 풍부한 명령어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눈욕한다 라는 표현은 발화 행위 없이 말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얼굴은 종종 말하지 않고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소시르의 선형성이 깨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손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얼굴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입으로 발화하며 톤으로, 얼굴로 동시에 말합니다. 얼굴은 그 자체로 명령어를 방사한다는 점에서 잉여적이고 초선형적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묘사는 얼굴을 기관화해서 이해할 수 있는 오해의 여지를 낳습니다. 얼굴이 머리와 달라지는 지점은 얼굴이 머리라는 기관으로부터 탈영토화되어 나름의 표정을 획득할 때입니다. 즉, 머리에는 표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들레즈 가타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반드시 얼굴은 아니다. 얼굴이 생산되는 것은 머리가 신체의 일부분이기를 그칠 때, 머리를 포함하는 신체가 탈코드화되어 우리가 표정이라고 부르는 어떤 것에 의해 초코드화되어야 할 때다. 저자들은 기관이 유기체적 구성에서 벗어나 탈영토화되어 표정을 획득할 때 풍경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머리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신체에서도 얼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신체 전체가 불가피한 절차를 따라 안면화될 수 없다면, 또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머리와 그 요소들 역시 안면화되지 않습니다. 영화 조커에서 아서 플렉의 얼굴은 얼굴이 아닙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웃을 때 웃지 못하며 입을 손으로 들어 올려야, 분장으로 입을 그려 올려야 웃는 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을 통해 조커로 거듭나기 전 카메라가 대기실에서 상의를 탈의한 그의 뒷모습을 비추며 기묘한 분위기로 신체를 감쌀 때 그의 등은 얼굴이 됩니다. 전날 10대들에게 마저 상처로 얼룩진 그의 등은 움직임에 따라 다소 기괴하게 튀어나오는 뼈의 움직임과 함께 표정을 얻습니다. 인간의 신체뿐만 아니라 자연에도, 사물에도 얼굴이 있습니다. 단순한 배경 또는 사물이 본래의 영토에서 벗어나 명령어를 방사하면서 의미화하고 그에 대해 주체화되는 공명을 불러일으킬 때, 의미와 주체와 사이에서 얼굴 혹은 풍경이 나타납니다. 뒤집어서 말한다면 표정을 획득할 때 얼굴이 된다고 할 수 있고, 표정을 지닐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얼굴입니다. 이를 지칭하는 들레즈 가타리의 용어가 안면성입니다. 특히나 들레즈는 영화의 클로즈업과 얼굴을 같은 것으로 보는데요. 통상적인 의미의 클로즈업은 얼굴을 확대 촬영하여 인물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천의 고원의 내용을 따라가면 그 어떤 장면이라도 프레임 안에서 함께 조응하여 풍경이 될 때, 그로 인해 관객에게 감흥을 주는 얼굴이 될 때, 그 장면은 확대의 정도와 상관없이, 피사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클로즈업이 됩니다.